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담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약 29분에 걸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하고 향후 탄핵안 표결 등에도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나 하야 요구 등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윤 정부의 핵심 사업인 원전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구구 세력의 소유를 선동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반영해 탄핵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인데요. 표결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4일 저녁 5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종호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추가 탄핵 찬성을 밝히면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더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대통령 긴급 담화 이후 코스피는 출렁였지만 다행히 사흘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코스피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직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2,440선 후반까지 밀렸다. 지금은 재차 올라 조금 전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3% 오른 2,470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투매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7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인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2,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불확실성을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4%, 2% 넘게 반등 중이고 현대차와 기아도 1% 넘게 상승세입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3% 넘게 하락하며 경영권 분쟁 속 급등세를 마무리하고 닷새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후 한때 670선 중반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반등해 장 막판 68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대통령 담화를 전후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2,42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1,430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증시가 재차 출렁이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인데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0.5% 오른 3,400선 중반 부근에 거래되고 있고 홍콩 항생과 H지수도 1.5% 안팎 오른 2400선, 7300선을 기록 중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독점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좌석수 취소 제한 의무 등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독점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0,000석이라고 하면 앞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정 조치는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노선에서 서비스나 그 비행기 퀄리티가 동일하다고 하면 A 회사의 좌석이 좀 부족하더라도 B 회사가 공급이 늘어나면 그게 90% 이상 수준을 맞춘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한항공은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이행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공정위의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사 4곳이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로 당국에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이런 꼼수를 가장 많이 써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총 92억 원 규모인데요.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61억 9,800만 원, 악사손해보험이 27억 1,500만 원, 하나손보가 2억 7,300만 원, NG손보가 2,17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미동의를 누른 이후 뜨는 팝업 창에서 상품 소개에 동의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사용해 이용자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자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대해상이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나머지 3개사가 같은 방식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위는 현대해상에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4개사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검토나 통제 없이 이 같은 구조를 설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자, 이들 4개사를 포함해서 손해보험사 12곳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네,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수집한 이후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2개 보험사 대부분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했으나 롯데손보의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됐는데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인테리어를 손볼 때 편리한 중개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손본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 집과 숨고, 집작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불공정한 84개 이용 약관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통신 판매 중개자로서 공사 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만들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에 올라온 시공업체 정보에 잘못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공업체와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고쳐 플랫폼도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플랫폼들이 이런 책임은 피하면서 소비자 후기 등 마음대로 운영했다고요? 네, 플랫폼들은 소비자 후기글을 소비자에게 상의는 물론 안내도 없이 마음대로 삭제해왔습니다.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려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불만을 표하면 그냥 지워버리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올린 사진 등을 차용할 때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 제기도 가능해집니다. 또 청약 철회, 그러니까 계약 취소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에도 3일 이내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관절 영양제로 유명세를 탄 MSM 건강기능식품이 제품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함량 표기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가격 차가 크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MSM 건강기능식품 13종의 품질과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하루 섭취 용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알약 형태의 제품 가운데는 건국 유업의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종근당 제품이 가장 비쌌습니다. 액상형 가운데는 고려 인삼 제품보다 웅진식품 제품이 2배 넘게 비쌌습니다.
웅진 제품은 알약과 액상형을 통틀어 가장 비쌌는데 당류 등 일부 함량이 표시된 것과 달랐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MSM 먹을 때 다른 영양제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제품 13종 가운데 절반은 MSM만 들은 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슘 등 다른 성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 결과 소비자의 79% 대부분이 MSM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다고 답했는데 비타민 D 등을 중복해서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MSM 액상형 제품의 경우 감초나 액상과당, 벌꿀 등이 첨가돼 당 섭취 조절이 필요한 소비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산업투자펀드 PF 운용사 대표를 소집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등에서 나타난 사모펀드의 산업 지배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대표들을 소집했다고요? 네,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를 비롯해 12개 사모펀드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등에서 사모펀드의 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함용일 부원장은 최근 일부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참여와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운용행위도 관심을 끌었다라면서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대해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과는 반대로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사모펀드 CEO들은 지적된 불건전 영업 행위는 업권 신뢰 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를 두고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해서 그럼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제 약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이 원장은 장단기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산업은 20에서 30년 길게 봐야 하는데 금융자본은 5년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라서 금융자본이 산업을 지배하게 되면 주요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등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여부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손 전 회장 2주 만에 다시 출석했군요. 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1시 50분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대출해준 직원들 승진하도록 인사 개입했습니까? 앞서 법원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 정도가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약 2주간의 보안 수사를 거쳤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친인척의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도왔고 대출을 내준 직원에 대한 대가성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 기자, 우리은행은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고요? 네, 정진환 차기 우리은행장은 조직 개편안을 포함한 첫 임원 인사 내용을 곧 발표합니다. 부당대출 사태로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한 차기 행장의 첫 번째 조치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조직 개편이 예상됩니다.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끼리는 통폐합하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그룹 중심으로 조직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이에 맞춰 부행장 수를 줄이고 본부장 자리도 20%가량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조직 간소화로 업무 효율화와 소통 활성화를 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28년 뒤인 2052년에는 전체의 4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1인 가구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1인 가구는 지난 2022년 739만 가구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는데요. 2052년에는 962만 가구로 7.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1인 가구가 대전과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만 주된 가구 유형인데 205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된 가구 유형이 됩니다. 또 2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인 가구는 620만 가구였는데 2052년에는 826만 가구로 1.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2년 모든 시도에서 2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3인 가구 비중은 19.3%에서 19.2%로 4인 가구 비중은 14.1%에서 6.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고령 가구 비중도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24.1%인데 2052년이면 50.6%로 절반을 넘어섭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노인 비중도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8.9%에서 2052년 21.3%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전체 1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요. 2022년만 해도 39세 이하 비중이 36.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35%였는데 2052년에는 60세 이상이 60.3%로 5가구 중 3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잦다 보면 숙취 해소제 찾는 분들 많아지죠. 그런데 이 숙취 해소제 새해 벽두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네, 국내 해소제 시장 1위 HK 이노엔이 대표 제품인 컨디션 스틱 가격을 내년부터 18% 올립니다. HK 이노엔은 다음 달 1일부터 컨디션 스틱 4종 가격을 일괄 기존 3,3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3월 14% 인상 이후 2년 만의 인상인데요. HK 이노엔 관계자는 숙취 해소 효능을 입증한 소재를 포함해 다양한 소재가 추가됐다며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 업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 아닌가요? 네, HK 이노엔의 컨디션은 지난해 기준 국내 숙취 해소제 시장의 43%를 차지했습니다. HK 이노엔에 따르면 지난해 컨디션 매출 가운데 스틱 등의 형태 비중이 32%로 2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 2위 삼양사는 현재까지는 숙취 해소제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연말연시 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려온 만큼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봐도 오리온과 해태제과 등이 인기 제품 가격을 한 번에 10%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우리 정부 부채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 GDP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부채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1년 새 60조 원 늘어난 1217조 3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가 5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자체 부채는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2조 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8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부채는 약 13조 원 늘었습니다. LH와 GH 부채도 각각 6조 8천억 원,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0.7%로 집계됐습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9.7%입니다. GDP 대비 50%를 넘어선 건 처음이죠? 네, 지난 6월 개편된 통계 기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51.5%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52.9%, 2029년에는 58.2%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부터 5년째 증가세입니다. 2020년 6.2%포인트 134조 원으로 가장 큰 폭 늘었고 이후 증가폭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부채 비율 평균을 웃돈 바 있습니다. 지난해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53.7%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일명 서울역 대개조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코엑스처럼 강북권에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단지가 서울역 뒤편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를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역 뒤편에 2029년까지 강북권 최대의 전시, 국제회장을 갖춘 39층 규모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또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해 교통 편의도 키웁니다. 서울시는 KTX, 지하철 등 철도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기존 철로 구간은 천연 공원을 조성하고 역 앞의 광장은 녹지로 만들어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지수 기자, 앞서 발표한 강북권 개발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지난 3월 서울시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5월 서울시와 노원구, HDC 현대산업개발은 HDC 현산 본사를 현재 용산역에서 광운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이 완료되면 1,8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서울 최초의 K-팝 중심 복합 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엔 미아동 일대에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이 확정됐는데요. 해당 지역은 북한산 주변으로 고도지구 규제를 받아 주거 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올라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3% 떨어져 낙폭을 키우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인데요. 워스 지역은 둔촌 제1, 2동과 길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어제보다 낮은 기온이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